조선 후기 외교, 경제, 사회, 사상입니다.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로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조선의 외교는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걸 지우고 해야지. 중국에 대한 4대,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교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일단 명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예법을 지키는 국가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선 중화주의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연행사로 사람들이 청나라에 갔다 오면서 아니다, 이런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학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있었던 지도를 보면 홍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당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청나라 때 만들어졌던 고려왕국 전도, 이건 복제품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원래는 중국 중심의 세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국 중심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너무 리얼리티 있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해를 못할까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직접 보여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치제도 변화입니다. 수치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원래 조선 초기에 있었던 수치제도는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얘네는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형태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습이 되다 보니까 나눠줄 땅이 모자라집니다.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꿔요.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현직 관리에게 주다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은퇴 이후의 삶이 없잖아. 그래서 있을 때 훨씬 많이 뽑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당시에는 이 수도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형태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탈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관수관급제로 바뀝니다. 성종 때. 관청에서 걷어와서 분배하는 형태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것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녹봉만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녹봉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을 주는 것과 녹봉을 주는 게 동시에 있었는데,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녹봉만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거두어서 녹봉을 주는 형태로 바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수도권을 가진 사람과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땅의 주인과 이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인의 관계인 지주제가 훨씬 더 중요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세금을 걷는 방법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이에요. 공법. 이 공법은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만들겠다고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공법의 가장 큰 핵심은 땅이 얼마나 비옥하느냐, 또는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의 기준으로 공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해에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옥도는 매년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단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이 최대 300두가 되는 경우가 1결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좁겠고 그리고 좀 척박한 땅은 면적이 좀 훨씬 넓겠죠. 1두는 얼마나 되냐? 1두는 약 6리터입니다. 즉, 요 1두는 이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이 부피의 단위예요. 부피의 단위. 그래서 만약에 여기 1결당 최대 300두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500kg 정도의 생산량을 가진 면적이 1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에서 6두니까 36리터 정도의 양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공납이에요. 자, 공납은 그 지역의 토산물을 내는 건데, 즉, 이제 마을 단위로 부과했다가 각 지부로 분배를 해서 제출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신산년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타이어를 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한국 타이어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신 납부하거나 또는 돈으로 대신 상인에게 돈을 주고 상인이 대신 납부하는 방납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물건을 너무 비싼 값에 받는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처음부터 그냥 돈으로 받자로 바뀝니다. 그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또 토지 1결당 12두로 정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원래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었는데 이제 토지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느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양반 지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넓은 지역에서 대동법이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나 걸립니다. 자, 나라에서는 결국 토지에다 매긴 일결당 12두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공인에게 삽니다. 그래서 공인은 다량의 물건을 한꺼번에 납품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은 농사직설이라고 농서를 개발할 정도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모내기법, 또 시비법, 거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비법이 발달을 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모내기법이 굉장히 유행해요. 이거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이후에서야 드디어 모내기법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넓어지는 이제 광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한 물건을 갖다가 팔 만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품 작물들이 재배하기 시작하는 게 조선 후기의 변화입니다. 자, 상업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에 시전과 장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상과 그리고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보부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보부상 같은 경우는 보상과 부상입니다. 보찜장수하고 등찜장수.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부상이죠. 부상.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화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쌀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평통보가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고 이게 세금으로 되거나 또는 소장료를 납부하거나 하는 데에도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수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에는 원래는 관영수공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민간수공업으로 넘어가요. 이 배경에는 선대제가 있는데 선대제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을 먼저 받아 그리고 물건을 생산해 그리고 나중에 납품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죠. 조선전기 신분제도입니다. 조선전기 신분제도는 원래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야. 그런데 양반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반상제로 어느 정도 고착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개의 계급으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자신의 신분에 벗어나기 위한 납속, 돈을 내고 풀려나는 거다. 또는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거나 하는 이러한 신분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위 권력층을 유지하는 권반,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향반, 그리고 몰락한 양반인 잔반 등등이 등장하죠. 자, 또한 중인계층이었던 서얼들이 주장과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면서 정조 때 그러면서 당시 신분 질서가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향촌사회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에 양반 중심의 유향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향촌 자치를 이끌어요. 자, 이들이 향회를 조직하고 향약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에 주세붕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과 같은 서원이 등장해요. 서원은 원래는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이제 공부를 시키는 이러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나라에서 사액서원으로서 임명을 받다 보니까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양반으로 등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양반들을 구향, 그리고 새롭게 양반으로 등장한 사람들 신양이라고 나눕니다. 이들이 서로 권력을 두고 다 지방 권력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고 이거를 향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의 향전의 핵심은 향 안에 이름이 올라가야 양반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 향안을 두고서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 유양소가 있을 때부터 이 지방관이 내려오면 양반들이 수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향전을 하느라 바쁘니까 결국 지방 수령들이 수탈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이러한 홍경래의 난이나 인술농민 봉기와 같은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전기의 사상 문화입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조선 전기에는 유교윤리 보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국조 오래의나 상강행실도를 만들어요. 특히 상강행실도 같은 경우는 효자, 충신, 연려 등등의 어떤 사례를 그림과 글로써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그림과 같이 표현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그림들도 양반 사회를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둘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양반 중심의 문화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성리학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학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사회 문제를 농업개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개혁으로 해결할 것이냐라고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 정약용이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영업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의 땅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건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땅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공동생산에서 분배를 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그냥 공동경작지를 만드는 정전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당시 여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토지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성을 보였죠. 자, 또 상업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나라 연행사에 참여해서 갔다 왔던 박지원은 갔다 와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 수레와 선박을 통한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박제 같은 경우는 북학일을 썼는데 뭐 스승이 얘기했던 박지원이 얘기했던 수레와 선박 유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우물론을 주장해요. 우물론의 핵심은 물을 파내면 파낼수록 물이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주교가 청나라를 통해서 서학이라는 학문체계로 먼저 접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최재우가 만든 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보면은 양반 중심 문화였다고 하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런 소비력을 갖춘 서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판소리, 탈춤, 한글 소설, 민화, 풍속화 이런 거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또는 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파트는 그냥 나옵니다. 이건 항상 빠짐없이 나와요. 이번에 모의고사 때 나왔어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